조선일보 위클리 비즈팀 홍준기 기자라고 합니다. 유럽은 그나마 괜찮은 지역이 네덜란드 같은 지역인데요. 여기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보면 ASML이라는 반도체 제조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알 텐데, 요즘에 가장 뉴스가 되는 부분이 ASML이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옮겨버리려고 하니까 네덜란드가 얘네를 잡아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쏴줘서 반도체를 약간 설계를 인쇄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만큼 많이 주목을 받는데, 유럽은 이런 기업이 없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1인당 GDP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평균 연봉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1인당 평균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 77,000달러 수준이어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5만 달러, 4만 달러 수준인 국가를 월등하게 뛰어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미국은 해고가 쉽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해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해고가 유연하다 보니까 근로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근로시간도 훨씬 더 긴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무조건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좀 없는데, 그럼에도 유럽 사람들보다 미국인들이 훨씬 부유하다라는 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P 500,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중 하나입니다. 그 500개의 기업 중에서 근로자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나 라고 보면, 이 1등인 비치 프로퍼티스라는 기업은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임대해주는 카지노 리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원 숫자가 30명인가 40명밖에 안 돼서 여기가 41만 달러는 되는데, 이건 조금 예외적인 사유고요. 하지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 그리고 인애쉬, 그리고 제약사인 인사이트 등을 보면 다 20만 달러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쭉 세워놓고 100명이라고 하면 가운데 50등의 연봉이 이 정도 된다는 거니까 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건 애플의 주가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처럼 최근 2020년대 와서 크게 상승한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가져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표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2007년에 스마트폰 혁명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새롭게 만드는, 단순히 갤럭시 23, 24 이렇게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기업의 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미국의 주가 상승, 이런 어떤 비약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애플조차도 최근에는 AI 투자가 미흡했다, 중국 내 매출이 줄어든다,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시총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애플이었는데 그 다음 주자로 치고 올라온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쓰던 윈도우로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AI 투자에 좀 더 적극적이었고 오픈 AI에 지분 투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비약적으로 올라서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언젠가는 몰락할 수 있겠죠.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 하나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해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CNBC 기사인데요. 내가 죽으면 나의 유산,
의 90%는 나의 와이프에게 S&P 500 인덱스 펀드 그걸로 물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조금 스코어가 낮으면 빼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면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가 S&P 500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투자를 하면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버핏은 항상 얘기를 하죠. 미국 경제, 미국 산업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이것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산의 90%를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데요. S&P 500이라는 거,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위클리 비즈 지면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란 걸 내놓겠다라는 이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이런 뉴스가 나중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몰랐겠지만 이런 작은 씨앗들이 어떤 세계의 어떤 산업 트렌드의 틀을 바꿔놓는 그런 영향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증시 체급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등인 중국이나 3등인 일본, 인도나 유럽의 증시와 비교했을 때 완전 규모가 다릅니다. 전체 시총이 52조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지금 3조 달러 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하나만 따져봐도 유럽 국가 시총 하나와 맞먹거든요. 그런 시총 차이가 어떤 기업의 발전과 연관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서는 혁신 기업을 적자가 나고 있더라도 상장을 시켜줍니다. 이 기업이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나 IT 기업이라고 해서 막 주가가 좋다가 잘못 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80% 90% 떨어지고요. 상장 폐지됩니다. 대박이 나면 10손가락 안에 꼽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어떤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이 자본시장은 그만큼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런 미국 증권시장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세계 곳곳에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을 짓지 못했을 거고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과연 지금처럼 스마트폰 세계에서 앱 마켓을 장악하는 만큼 이 어떤 기초 인프라를 깔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나스닥 거래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 맥킨토시라는 분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가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몰아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들 기업이 지금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은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국가 전체 시총이랑 맞먹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을까요? 유럽에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 명품 기업인 LVMH 그리고 최근 비만 치료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가 있습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게서 돈을 빌리는 자금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은행에서 다들 돈 한번 빌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내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서류 다 가져와라, 소득, 세금,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를 하죠. 담보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나 구글 같은 기업이 유럽에 있었다면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 선뜻 돈을 빌려줬을까요? 아마 자금 조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유럽의 스타트업들은 유럽 내부의 자금만 끌어와서는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은 어떤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오를 동안 유럽 기업은 이 10위 리스트 안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유럽 기업의 좀 처량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암홀딩스라고 하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과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투자회사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 암홀딩스가 AI 훈풍을 받고 주가가 쭉쭉 오르다 보니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암 시총이 어느덧 소프트뱅크 전체 시총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일본 증시 시가총액 한 10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소프트뱅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암 시총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은 그리고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처럼 사이가 좋은 나라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육로로 침범을 받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훨씬 좋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잠궈버리니까 독일에서는 에너지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를 연료로 삼는 막 난로 같은 게 팔려나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호주 같은 데서 천연가스전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하면 막 수십 %씩 한 번에 오르는 그런 에너지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합쳤을 때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텍사스를 사실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빼앗다시피 하고요. 알래스카를 러시아의 헐값에 사옵니다. 얼어있는 땅을 살까라고 했는데 알래스카에서도 석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땅 투자를 하는 족족 높은 수익을 올리는 어떤 복받은 나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불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셰일가스라고 해서 과거에는 채굴 기술상 채굴이 좀 어려웠던 것까지 꺼내 쓸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어떤 에너지 불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점도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저희 책에는 켄 피셔가 한 챕터를 써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월가의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느냐,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뭐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와 예금 채권 위주의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파편화된 증권시장, 그러니까 미국은 캘리포니아 증권시장, 텍사스 증권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유럽 규모의 증권시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유럽은 통합 증권시장이 없고 네덜란드 증권시장, 프랑스, 영국 증권시장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규제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경제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유럽이 통합 자본시장을 이뤄낸다고 해도 규모가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마저도 작은 나라 단위로 쪼개져 있으니까 성장이 어렵다. 그리고 명확한 규제와 모호한 규제. 미국은 뭐뭐뭐는 해서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한 니네가 다 도전을 해보라고 규제를 한다면, 어떤 자본시장이나 어떤 기술 규제에 있어서 유럽은 되게 도덕적인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면 기업들이나 어떤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게 규제가 어긋나는지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도전적인 기업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나는 적게 받더라도 내 시간을 많이 누리고 싶다. 아니야, 난 길게 일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유럽은 점점 주 4일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데는 근로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정년이 다가오면 은퇴도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시간을 좀 더 누리는 거를 더 목표로 한다면, 미국은 좀 더 치열하게 일을 하고 더 성과를 내서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적어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미국의 형태가 좀 더 경제 발전, 어떤 금융시장의 성장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켄 피셔 씨의 고찰입니다. 특파원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있다. 우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런 제목까지 기사로 나오는 건데요. 이처럼 유럽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고금리의 고통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미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은 선진국이 됐죠. 하지만 장기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도 유럽같이 어떤 노쇠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큽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문제나 마약 문제도 있으니까 어떤 모델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데, 하지만 미국의 모습 그리고 유럽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